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도도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로 제일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것 중에 자, 논술에 합격하려면 꼭 학원을 다녀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순수하게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답변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1년에 10명 정도, 10명 내외로 2016년부터 계속 논술을 해왔으니까 대략 한 6, 7년 정도 됐네요. 그리고 나서 초반에는 좀 많았어요. 좀 많았는데 이 논술을 하다 보니까 제일 관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답안지가 있죠. 물론 초안도 처음에 와서 쓰는 우리 A 학생의 초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난 후에 A 학생이 쓰는 답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험 중간에 이제 바뀌는 이제 학교에 의해서 쓰는 답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보기 전에 답안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존재를 하죠. 이게 혼재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논술 강사의 기준은 여러분도 이제 그 제 수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강의력이 좋진 않습니다. 강의력이 좋으면 좋죠.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이제 전달하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가 강사로서의 어떤 그 소양이 뭐냐면 전 글을 좀 잘 고쳐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고쳐주냐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고쳐주는데 조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초반에 여러 학생들 막 하루에 7, 8명씩 오는 그 학생들과 같이 공부했을 때는요, 이 학생들 곱하기 막 한 20명, 막 40명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학생이, A 학생이 3월 달에 들어와서 4, 5, 6, 7, 8, 9, 10, 11월은 수업이 없으니까 이 기간에 쓴 답안지를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학생을 줄인 게 지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초반기부터 중반기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보기 직전까지의 답안지를 봤을 때 이 학생은 초반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좋아졌으며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의논술이라고 하는 형태로 풀어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올 법한 문제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높은 점수가 유지될 때 시험에 들여보낸다. 이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1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제가 진짜 초반에 답안지부터 외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점차 줄이다가 이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요, 논술을 합격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닙니다. 전혀 틀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결론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가 들어가야겠죠. 왜 필요 없느냐? 꼭 다녀야 되는 필요가 없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 관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학의 접근 공식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푸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서 얘기하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수학을 왜 좋아하고 왜 잘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문제가 적용이 됐어요. 이거를 풀 때, 일단 배운 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런데 이걸 학원 선생님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B라는 방식으로도 풀어봐요. 이게 초안이죠. 이게 제안, 시험본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을 적용하고 또 내가 다른 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T의 방식으로도 풀어보는 방식을 또 적용을 해봐요. 이래서 수학하는 사람들,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논술도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논술을 계속 하다 보면서 이제 느끼는 점은, 논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교과목이라든지 어떤 지식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의 개념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점점 확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수학이죠.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논술을 적용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합 R을 맞추는 친구가 경희대는 다른 과목 같은 경우 뭐 수학이라든지 국어는 전혀 낮아가지고 지원할 수 없고, 적어도 영어하고 탐구 같은 경우는 항상 1, 2가 나오니까 나는 이합4를 맞춰서 경희대를 준비하겠다 라고 했을 때, 자, 수업을 하겠죠. 경희대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공식 적용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어떻게 나왔고 재심은 어떻게 반영됐으며 최근에 추리에는 어떻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자. 자, 계획이 나옵니다. 이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을 처음에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수가 다소 낮아도 되니까 완성도 높은 답안지를 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처음에 화를 만들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가 실제로 선생님과는 이렇게 풀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경제성의 기준으로 글자 수를 좀 줄여보겠다라고 해서 또 써봅니다. 정보는이 진짜 나오는 거죠. 아니면 나는 한양대도 볼 것 같아. 이거를 1500자로 쓰면 어떨까? 좀 더 길게 써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글자 수에 맞춘 원형, 그리고 이건 짧게 쓴 원형, 그러면 길게 쓴 원형. 그러면 유사한 학교들이 막 붙죠. 그래서 이 기준, 메인 학교가 정해지면 이 기준에 맞춰서 유사한 학교를 봤을 때 짧게 쓰는 건 좀 어렵네, 좀 길게 쓰는 학교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물고 몰리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것이 확장이지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놓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랑 했던 수업이 중요했나요? 아니면은 이 친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써본 그 활동이 중요했나요? 그것은 자기가 쓴 활동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에 왜 다니나요? 라고 봤을 때는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쓴 글을 타인이 객관성을 기준으로 더하기 학교가 평가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주는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완전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네가 고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공식 적용률에 맞지 않고 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 주변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중심 개념을 써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맞서만큼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단어들이 정확한 그 개념을 표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 단어들을 바꾸는 게 좋겠다에 조언을 해주고 바꿔주는 것이지, 활동 자체는 개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접근 공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전거 탈 때의 접근 방법, 훈련, 익숙해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한테 무엇을 배웠다고 해서 합격률이 좋아지진 않아요. 실제로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초반에 논술을 할 때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의 이런 그 논술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점이 있어요. 문제가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나오거나 메타텍스트 막 그림이라든지 그래프가 나올 때는 우리 학생들이 대응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좀 우리 친구들한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첨삭의 시간을 좀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처음에 뭐 20명 중에서 한 3, 4명 정도가 합격하다가 그 다음에 합격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수사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써보고 연습해보고 개인적인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했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연습과 첨삭은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로 가볼게요. 자, 필요 없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가지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되지만 논술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독학 가능하다.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라. 예시 문제가 나와. 이 예시 문제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보고 예시 답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과정이 나올 것이다. 이걸 참고하면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여러 채널에서 이런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요. 가능하다,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예시 문제를 확인해라까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틀린 거예요. 예시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우리 학생들이 합격률이 좋아지면서 느꼈던 그 과정, 그게 뭘까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다르게도 써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지 답안을 보는 게 좋은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우가 나오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오고 이거 맞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답안을 보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받아쓰기가 되는 거죠. 아예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어요. 답안을 보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내가 개인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잔상 효과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학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자, 첫 번째, 일단 스스로가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것을 통해서 내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내가 조금 부족했다, 어느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메인 눈으로 찾아볼 수 있는 꼼꼼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시간과 이 부족한 그 내용들과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지 않으면 더 이상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시 답안을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평가 기준을 봐야 됩니다. 스스로 작성해서 A라고 하는 초안이 나왔으면 수정본도 써보고 그리고 나는 이건 완성본이 나왔어 정도의 최소 3번 정도 써보신 후에 대학 홈페이지 똑같아요. 패러다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시 답안을 읽지 마시고 평가 기준을 한번 보세요. 평가 기준에는 총 4개에서 5개의 평가 기준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배점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5개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나는 내가 이런 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은 들어갔느냐, 그리고 내 정량 평가라고 해서 내 글자 수는 맞느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초반에 들어갔으면 이런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배점에 대해서 어법이라든지 어느 부분을 특성을 반영시켜라 라고 해서 이건 몇 점 이게 이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이 내용도 전부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 답안지와 평가 기준을 통해 이걸 비교 분석해서 비교 분석, 그래서 내 답안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나는 85점을 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게 하나의 가설이 나오죠. 첫 번째, 스스로 작성하자. 두 번째, 평가 기준을 보고 이 기준에 의한 내 답안을 한번 배점을 한번 해보자. 세 번째, 꼭 하셔야 되는 거, 이때 예시 답안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시 답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반영된 답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시 답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이지
100점짜리 답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같이 여러 번 부딪히면서 이것을 줄여가면서 써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답안을 받았을 때 와 선생님 정말 이렇게 써도 합격을 하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좀 허술한 예시 답안도 있을 뿐더러 이것이 정말로 믿고 따를 만한 최대한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느냐의 기준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이라고 하는 건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이것을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해야 되는 활동이 무엇이냐? 내 답안, 말을 좀 바꿔볼까요? 나의 답안과 평가 기준과 예시 답안, 자, 세 개가 나왔죠? 자, 예시 답안을 A로 놓고 나의 답안을 B로 놓고 C는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봅시다. 세 개를 비교 분석해 보는 거예요. 자, 기준이 있을 때 예시 답안에서는 이 기준 몇 가지가 A, B, C, A는 여기 썼네, B는 여기 썼네, C는 여기다 구현을 했구나. 그런데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답안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구나가 여기에서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예시 문제가 충실하게 올라와 있는 학교도 있고 중간중간 누락된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학교든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풀이 과정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다른 경우에도 적용해보고 아니면 내가 문제에서 구현하지 못한 내용은 있는지 살펴보고 고쳐보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스스로 작성,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나서 예시 답안의 비교 분석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왜라고 하는 점. 왜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기준에 맞춰서 나의 글을, 내 답안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의 예시 답안을 통해 이게 이제 어떤 학교들은 A, B, C 학생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실제로 몇 개의 강의를 들었을 때 유튜브의 내용들 중에서 이 공식을 따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망한다고 하냐면 제가 지금 16년부터 해왔던 논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꽤 많은 합격생들과 불합격생들이 있었죠.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급한 대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고 장기적 계획으로 꾸준히 준비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 수를 합쳐보면 대략 200명 내외가 될 겁니다. 그 200명의 내외 데이터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당부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인 현재 지금의 모두의 논술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분들이 200명이나 된다고? 그럼 그 200명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했느냐? 거의 대부분 독학을 하는 분들은요, 이 방식을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에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하시는데 이걸 좀 따라주지 않고 개인적인 연습, 첫째, 평가 기준의 적용과 비교, 두 번째, 그리고 예시 답안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럼 예시 답안, 평가 기준, 나의 답안지를 세 개를 놓고 쭉 펼쳐놓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꼼꼼함과 세심함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정말 당부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세 가지를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